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하고 든든한 이웃 법무법인 YNC의 정상은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A to Z, 특히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거공간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 월세 등으로 주택을 임대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종종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요. 특히 전세 계약에서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젊은 청년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임대차 계약 중에 유념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행할 강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집을 구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에서 거주하고 나갈 때 보증금을 받지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 이걸 준비해야 되고 왜 이걸 대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다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서를 좀 바꿉니다. 먼저 첫 시간으로 임대차 계약의 용어를 정리할 거고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주하면서 알아둬야 될 것, 유념해야 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에 관련한 많은 법적 용어들을 들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용어들은 오늘 강의뿐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모두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알고 계신 용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용어들이니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죠. 임대차 계약. 법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민법 제618조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냥 임대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임차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대여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용어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집을 빌리는 것이니까 주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임대인은 땡땡땡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땡땡땡을 빌리는 사람. 우리 주택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땡땡땡을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은 집주인, 땡땡땡을 빌리는 사람, 집을 빌리는 사람이니까 세입자,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 차임은 대여료예요. 월세, 방세 혹은 주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연세를 받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빌리는 대가로 주는 돈을 차임이라고 한다. 흔히들 임대료, 임차료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보증금, 우리 모두 보증금이란 말 들어보셨고 보증금이 뭔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용어는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한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을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 자주 듣고 가끔 나올 텐데요. 간단히 생각합시다. 해주기로 약속한 것 또는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주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안 줬다. 채무 불이행. 집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데 집을 망가뜨렸다. 채무 불이행. 반대로 임차인이 뭘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 이것도 채무 불이행. 뒤에 채권자라고 말이 나오죠.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주는 것이다. 뭘 받는 사람이 채권자, 뭘 주는 사람이 채무자. 이 채권자, 채무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요. 그 관계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주잖아요.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채권자, 월세를 주는 우리가 채무자. 반대로 우리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 우리가 채권자, 보증금을 줘야 되는 집주인이 채무자.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가 되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 바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담보란 말입니다. 담보는 뭐예요? 무언가 일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주는 것이다.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다. 우리 보증금은 채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는 돈이라는 겁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세계약입니다.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전세제도가 뭐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간에 대한 별도의 차임 없이, 그러니까 월세 등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월세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 집을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준다, 월마다 준다, 이건 이해하기 쉬운데요. 전세계약은 어때요? 월세가 없죠? 보증금은 어때요?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죠. 그럼 집주인은 무슨 이득을 얻느냐? 나중에 돌려줘야 될 때 보증금을 투자하기도 하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기도 하고 혹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나중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 전세계약은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계약과 똑같다.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자를 받고 투자도 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계약. 그래서 집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차용하는 금융계약과 똑같다. 자, 이 전세계약이라는 건요,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민간에서 생겨난 제도고요. 법적으로 뭔가 정리는 안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상식적인 제도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전세계약은 금융계약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도 검사하고 재산도 검사하고 수입도 검사하고 이것저것 많이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도 세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계약도 금융계약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은행처럼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돈을 줄 사람인지 확인하고 혹은 또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하는 동안에는요. 그 돈을 줄 사람인지 따지는 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 그리고 준비하는 법들을 배울 것입니다. 아까 전세계약이라는 게 원래 우리 법에 없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법에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전세권에 관한 얘기는 어려운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합시다. 해야 이해하기 편하니까요. 하는데 대신 금방 잊어버립시다. 전세권은 물권적 권리이고요. 전세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적 권리입니다. 물권적 권리가 뭐냐? 등기부 등본에 기재됨으로써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에 채권적 권리란 뭐냐? 계약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뭐예요? 물권적 권리는 등기가 있죠. 등기에 기재되어서 보장이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등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임대차 계약은, 전세 계약은 계약서를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누구한테 뭐 알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전세권은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혹은 이 집을 살려는 사람한테도 은행에게도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집 살려고요? 등기 보셨죠? 전세권 되어 있는 거 봤죠? 전 전세권 있어요. 이 집 담보로 잡고 빌려주려고요? 돈 빌려주시려고요? 저 전세권 있어요. 등기 보셨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어때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새로 집주인이라고요? 저 임대차 계약 맺었어요. 그럼 집주인 이렇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바로 전세계약과 전세권의 차이다.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요, 등기에 기재되는 전세권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세권 계약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등기는 임차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손잡고 등기소 가서 저희 전세권 계약했어요.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임대인한테 집주인 아저씨, 제가 강의 듣고 왔는데요. 정상훈 변호사가 그러길래
정상훈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임대차 계약은 채권적 어쩌고고 전세권은 물권적 어쩌고니까 전세권 계약을 해야 된대요. 자, 저랑 같이 전세권 등기하러 가시죠. 라고 하면 임대인이 그런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럼 지금 바로 갑시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임대인들은 전세권 계약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등기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들까요?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드는 거 왜 해? 그냥 지금 내가 보증금 떼먹는다 그랬어? 그냥 계약하면 되지. 제 입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요 저희가 돈도 내고 시간도 저희가 쓸게요. 전세권 등기하러 가시죠. 그래도 임대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세권 설정한 것들이요 다 기록에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돈을 얼마 받고 빌려줬는지 이것들이 기록에 남으니까 찝찝해서 안 해줍니다. 아니 누가 돈 떼먹는데?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뭘 등기까지 남겨? 보통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집주인이 먼저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 해줄 테니까 우리 임대차 계약 하시죠. 이런 집은 여러분이 찝찝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해주는데 왜 이 사람은 해줄까? 뭔가 전세권 등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100%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하면은 집주인에게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점만 생기지. 그래서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전세 계약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제도가 안 돼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보호받고 싶으면 전세권 등기를 해. 근데 임대인은 안 해준대. 해준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세권 등기가 돼야지 물권적 어쩌고라서 대항할 수 있는데 전세계약은 채권적 어쩌고니까 임대인과 임차인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해. 그래서 자꾸 보증금을 떼게 됩니다. 아니, 하다못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은 날아가는 겁니다. 왜? 집주인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한 거잖아. 임대인이 바뀌었잖아. 그럼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른 내용은 나중에 볼게요. 여기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니들 전세권 등기해야 보호를 받는다. 등기해야 보호를 받는데 등기를 해주는 임대인들이 없어서 맨날 돈 떼인다며. 그러면 등기 안 하고도 임대인 도움 안 받고도 일정한 조건 갖추면 보호해 줄게. 그래서 나온 게 대항력과 확정일자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 목적 볼게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원래 등기를 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등기 안 하고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대항력과 확정일자. 먼저 대항력 먼저 살펴볼게요. 대항력이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항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별표 한번 쳐놓을게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자, 몇 번 말했죠. 전세계약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무슨 효력?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제3자 누구 있을까요? 새로운 집주인. 이 집을 담보받고 돈을 빌려주려는 은행 등등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대항력은 어떻게 갖춰요?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갖춘다. 주택의 인도, 우리가 그 집에 사는 거죠. 우리가 집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살겠죠. 주택의 인도를 당연히 받을 거고요. 주민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뭐가 주민등록 마치는 건데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 가능하다. 다음 중요한 것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3항의 대항요건, 아까 대항력입니다. 제3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은행에게도 자, 저는 여기 임차인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은 등기부 순서대로 받거든요. 근데 왜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순서대로냐? 남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너에게 변제받을 권리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항력을 갖춘 사람, 확정일자를 갖춘 사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인도를 받은 사람, 그리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등기를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래 등기를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경매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을 갖추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할 때도 너에게 보증금을 주겠다. 이렇게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대신에 최소한은 해야겠죠.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의 인도는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이다. 아까 등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등기에 대한 설명을 안 했네요. 등기가 뭔데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부동산 이야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쉽게 설명할게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 이 부동산이 누구 것이고 이 부동산이 뭐 했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장부이다. 정식 명칭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 그러고요. 줄여서 등기부 등본, 더 줄여서 등기라고도 합니다. 저희는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펜이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겠죠. 근데 부동산은 어때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라든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놓게 된다. 일종의 신분증, 신상명세서 같은 거고요. 신분증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이름이 뭔지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등기부 등본에도 이런 것들이 기재된다.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등기를 한다고 하고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저희도 등기를 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표제부는 뭐 주소, 뭐 넓이 이런 것들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부동산이 누구 것인지 거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요. 일구는 소유권 이외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해 놓는 게 을구이다. 마지막으로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에서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호실이 여러 개지만 등기가 하나인 건물, 다세대 주택은 건물이 하나이지만 각 호실별로 별도의 등기가 있는 건물. 다가구 주택에서 각 호실은 하나의 방 취급을 받습니다. 등기는 하나뿐이에요. 우리 집에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안방의 주인은 누구, 작은 방의 주인은 누구 하고 따로 등기를 두지 않잖아요.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실이 1개, 2개, 3개, 4개,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은 그냥 하나의 주택인 겁니다.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호실별로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아파트 호실별로 권리도 따로 있습니다. 호실별로 개개의 주택이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저희가 다가구 주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라고 말하면은 우리 건물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모른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등기가 우리 몇 호실로 나오는지 아니면 이 건물 전체로 등기가 나오는지 이걸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호실에도 등기가 있다 하면은 다세대 주택, 내 호실에 등기가 없고 건물 전체 등기만 하나 있다 하면 다가구 주택. 자, 저도 헷갈립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가 뭔데? 그냥 하나로 외울게요.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 같은 거다. 각 호실별로 등기가 있는 것이 다세대 주택이다.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는 다가구 주택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호실이 여러 개라도 한 건물,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같은 거다. 이렇게 무조건 외워두실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뭘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계약 모두 아시죠? 임대인이 빌려주는 사람, 우리 강의에서는 집주인, 임차인이 빌리는 사람, 세입자. 보증금은 담보로 제공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다. 전세계약과 전세권이 다른데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전세권은 등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대항력은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어떻게 얻느냐? 부동산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서 생기게 된다. 그럼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얻고 확정일자 받게 되면은 경매에서도 등기한 것과 똑같이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거,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는 항상 다가구 주택이 문제가 되는데 호실이 몇 개든 간에 등기가 하나인 건물, 이것은 한 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호실들은 방처럼 취급된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